봅시다. 뒤로 좀 넘겨서 최근의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일단 29번 한번 풀어볼까요? 제일 마지막 문제. 자,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두 나라의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의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어떤 지표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 갑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2014가 기준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변할 때마다 여러분 실질 GDP로 줄어들고 물가도 낮았다는 이야기죠. 이런 변화를 초래하는 원인은 아까 뭐에다 그랬습니까? 이거 총수요가 감소인 거예요. 야, 요건 이 경우 이거는 누구다? 총수요가 증가인 경우야. 반면에 얼굴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총수요가 감소했다, 그죠? 오케이. 그런 거 우리가 특징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보이는 명목 GDP 증가를 계산할 수 있죠. 명목 GDP 증가는 얘에다가 얘를 대조만 된다, 그지? 마이너스 얼마? 15. 얘는 20. 얘는 35. 얘는 5.5. 마이너스 6. 10. 오케이. 그렇죠? 자, 1번에 2014년도에 비해서 갑국의 실질 GDP 증가했다. 아니죠. 마이너스니까 감소했죠. 마이너스 자체를 보고 그래야 증가 감소 그죠? 틀렸다. 2번에 얼국은 전년 대비 명목 GDP 증가율이 명목 GDP는 실질 GDP는 요거, 명목 GDP 요거죠, 그죠? 여기 더 크다, 그죠? 여기 더 커요. 이렇게 더 크다, 그죠? 그다음 3번에 2010대 갑국은 증가했다. 여기 맞다, 그죠? 증가했다, 그죠? 16대는 이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다. 두 개 다 플러스인 거죠? 증가했다. 4번에 총수가 증가했죠.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앞에 이 문제의 단초가 되는 게 아까 봤던 아까 그 앞에서 몇 번이야? 3번인가? 좀 몇 번 봤지? 앞에 우리 풀었던 문제 8번 문제 같은 경우 이게 8번 같은 게 29번 같이 이렇게 사실 이게 문제가 거의 같은 문제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의 똑같이 3번 문제와 29번 문제를 관통하는 그 원리는 같은 문제래. 같은 문제. 그치? 물론 이렇게 보니까 어느 게 좀 더 사실은 논점이 많은 문제야. 3번이 훨씬 논점이 많은 문제다. 그죠? 문제는 29번이 복잡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3번이 훨씬 복잡한 문제다. 그죠? 오케이. 그래 풀면 돼. 그렇게 풀면 돼요. 자, 됐습니다. 이 앞에 27번도 한번 풀어볼까? 20번 풀기 전에 여러분 그 26번부터 풉시다.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문제를 뭐 거의 다 손을 좀 대봅시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자율 인하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자율을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떨어뜨리면 이게 경제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칩니다. 그걸 쭉 우리가 분석해 본다는 거죠. 첫 번째, 요 이자율 인하가 자본 조달 비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진단 말은 자본 조달 비용이 그만큼 싸진다는 얘기죠. 그죠? 그만큼 싸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본 조달 비용이 하락한다. 자본 조달 비용 자체가 하락한다. 그죠? 하락한다. 조달 비용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줄어드니까 여러분 기업 투자가 어떻게 될까? 투자가 활성화되겠지, 그치? 기업 투자 활성화됩니다. 투자 활성화. 또는 이 이자율 인하로 인해서 이게 자산 가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그 대출 받기 쉽다, 그죠? 대출을 받아서 뭘 합니까? 집을 사기 시작하겠죠.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이 자산 가격 자체가 오르기 시작하더라. 오르기 시작한다. 자산 가격이 올라갑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말 때 저금리를 해가지고 막 돈을 빌려서 집 사라 그랬다, 그죠? 그 응축된 힘이 작년, 재작년 때 막 부동산 가격을 거의 뭐 진짜 어마무시하게 올렸죠, 그죠? 거의 뭐 서울에는 10억대 이하 10억짜리 안 되는 집이 없을 정도로 다 집값 올려버렸어요. 뭐 강남은 20억이고. 근데 폭발적으로 치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이 가격이 오르면은 실제 내 주머니 당장 현금이 한 푼도 없다 하더라도 내가 부자가 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외식을 한 번 더 해. 가계의 소비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일반 이렇게 이런 변화가 보여요. 또 한편 환율. 이자율이 떨어지면 여러분 외환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합니까? 높은 이자를 보고 들어왔는데 이자율이 싸지니까 투자 매력 가치가 없었다, 그죠? 그래서 돈이 다 빠져나갑니다. 자본 유출이 시작된다. 돈이 빠져나간다, 달러가 빠져나간다니까. 달러가 빠져나간단 말은 다니면 환율이 어떻게 해요? 환율이 급등하겠죠. 환율이 급등해요. 돈이 확 빠져나가니까 달러가 그만큼 달러가 귀해진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수출은 증가한 거지. 이거 우리가 환율도 공부했죠. 환율이 뛰면은 수출이 막 증가합니다. 수입은 억제돼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어떤 개선된다고 이야기하죠. 이 달리 말해 이게 다 이 자체가 뭐 이게 자체가 우리가 순수출이 그만큼 어떻게 된다고? 증가하는 거죠. 왜냐면 수출 증가하고 이게 수출 증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투자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고 증가네. 이게 뭐 총수요가 된다고 이게 왜요? 이게 요 투자 소비 투자 이게 다 총수요의 항목이 그지? 이게 다 팽창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제 그렇게 풀면 돼. 오른쪽에 27번 풀어봅시다. 27번 시간을 좀 줄 테니까 풀어보신 분도 또 풀어보고 처음 접하는 분은 유심히 문제를 한번 이게 도대체 뭔 문제인지 한번 잘 봐봐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은 근데 왜 이렇게 크게 그렸지? 크게 그릴 필요 없는데. 이거 봅시다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우리가 수요곡선이 일반적인 수요곡선 이런 형태다 그죠? 보통 일반적인 이런 형태예요 그지? 근데 여러분 공구구선이 이런 형태를 있어요. 이렇게 공구구선 자체가 이렇게 일 수 있어요. 공구구선 형태가 일반적으로는 우상향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직선일 수 있어. 수직선일 수 있어. 공구구선이 수직선이란 말은 뭡니까? 공급량이 딱 정해지는 거죠. 공급량이 딱 정해지는 게 100개로. 일반적으로는 공구선은 이 말 자체 뭐예요? 가격이
가격이 비싸지면은 보통 공급량을 늘려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가격이 싸지도 줄이지 않는 게 딱 그냥 이 기업은 무조건 공급량은 100kg 딱 고정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자, 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그림을 옮겨 볼게요. 이렇게 세볼게. 같은 이게 두 개 그림 합쳤다 그죠? 합친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수요를 한번 키워볼게요. 수요 곡선을 오른쪽 이동시킨다는 얘기야. 얘를 오른쪽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됐다 그죠? 자, 원래의 균형 가격이 뭐였습니까? 요 놈이 원래의 최초의 균형 가격이다 그죠? 근데 A와 B 두 가지 생겼어요. 가격이 A나 B나 똑같이 수요가 팽창해서 근데 어느 경우가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까? B가 훨씬 올라갔죠. 그죠? 왜요? B는 뭐가 고정되기 때문에 공급이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증가한 만큼 뭐를 올린다고? 가격만 막 치고 올리는 거야. 근데 A 같은 경우 어때요? A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막 팽창하니까 덩달아 공급도 막 늘렸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데도 그 약간의 가격이 너무 그렇게 오르지 않도록 공급 물량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B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격만 치고 올리는 거야. 그런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 두 개에서 어느 게 가격이 변화 이후의 수요가 증가한 이후의 가격 상승분은 B가 훨씬 크죠. 이 그림도 이해된다, 그지? 오케이. 이 문제를 일로 테이블로 확 푸는 거야 지금. 이 문제를. 자, X제, 요게 X제입니다. X는 이런 게 X는. 자, X의 균형을 볼까요? 균형이 어디입니까 이게? 균형은 요 균형이야. 요 균형은 뭡니까? 요 균형은 균형이란 말은 특정 가격대에서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하는 경우다. 그죠? 얼마? 100이네. 균형 가격 100이야 요거. 100이다. 그죠? 그때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600개죠. B도 마찬가지고 Y도 마찬가지다. Y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Y는 어때요? Y는 공급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600으로 그죠? 고정되어 있죠. 왜? 공급량 600이잖아. 그지? 그 수요는 요게 뭐라고 이게? 그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다고? 이 상태에서 가격이 수요가 똑같이 오른쪽으로 얼마? 각 문제지. 수요량이 각각 200개씩 증가할 때 이 말 자체가 그냥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동했다. 이 말이야. 이렇게. 그지? 이 양자의 그림을 합치면 이게 된다. 그죠? 이게 된다. 그지? 요 그림을 합쳐보겠습니다. 합쳐보면은 요래잖아. 요게 수요선 Y제야. 요게 그죠? 수요선이 한다. 공급선이다. 그죠? 공급선. 이 두 개 그림 합한 게 지금 공급 Y다. 그죠? 공급 Y. 얘는 뭡니까? 공급선 X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똑같은 그림이죠. 요게 지금 원래의 균형인데 요렇게 X고 요게 뭐가 요게 Y다. 그죠? 바뀌다. 그지? 이렇게 할까? 뭐 E, Y 이거는 E, X 이렇게 바뀌다. 그지? 자, 보겠습니다. 1번에 그죠 여러분? 요게 원래 이제 100이 있으니까 그 100 주어진 테이블에서 100보다 금액이 큰 것은 110도 있고 120도 있죠. 그럼 어느 게 110이야? 요 놈이 110이고 요 놈이 120 된다. 그죠? 요게 지금 110이라는 얘기고 요 놈이 1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 YJ 균형 가격이 XA 균형 가격보다 높다. 또 바로 답 바로 나왔어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볼까요?
XJ와 달리 YJ 이런 균형 거래량이 정가능선 XJ와 YJ야. XJ, YJ는 늘어날 수 없어. X는 YJ는 그냥 딱 죽어나 사나 600개야. 틀렸다. 3번이 YJ 판매 수입이 XJ 판매 수입보다 많아진다. 요거는 판매 수입은 여러분 XJ 판매 수입 계산할 수 있죠. 판매 수입은 YJ 같은 경우는 YJ 판매 수입 그죠? YJ 같은 경우는 판매 수입 얼마입니까? 요거 곱하기 요거죠, 그죠? 이렇게 120 곱하기 600개야, 그지? 요게 판매 수입입니다, 그죠? 근데 X는 110이죠. 111대 110입니다. 110인데 111대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X 같은 경우 111대 공급량 자체가 몇 개? 111대 공급량이 몇 개입니까? 700개다, 그죠? 700개. 700개. 달리 말하면 요게 700이라는 얘기, 요게 700이라는 얘기입니다. 700이라는 얘기.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얼마? 720, 그죠? 72 0 0이 3개다, 그죠? 000 이렇게 되네, 그지? 요거는 요런 77이죠, 77 770 이쪽이 더 크네요, 그죠? X대가 훨씬 판매 수익이 큽니다. 틀렸다. 4번에 각재와의 균형 가격 상승률과 판매 수익 증가는 일단 이런 말로만 일단 틀린 질문 이거는 같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논리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숫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 같을 수가 없어요. 숫자가 다 다르다는 이게 같을 수가 없어. 오케이. 뭐 이거는 계산 안 해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오케이. 페이지 넘겨서 지금부터는 이제 세계 시장으로 넘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게 우리가 2013 우리 13년도 했지. 가면 갈수록 이제 문제가 조금 좀 어려워지죠, 그지? 이게 요즘은 이제 단편적으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단편적으로 물어봤는데 지금 뭐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를 내잖아요, 그죠? 그만큼 출제위원들도 여러분의 그 학습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느 거 해가 갈수록 그 고도화된다는 전제에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런 게요.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한 해라도 빨리 붙어야 돼. 그래야만 덜 골 때리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뭐 어려운 문제 풀고 합격하나 좀 쉬운 문제 풀고 합격하나 학교도 안 똑같은 학교지, 그치? 괜히 우리 어려울 때 학교할 이유가 없잖아. 뭐 그러고 싶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지금은 세계경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경제에서는 중요한 게 이거죠. 첫 번째는 무역이론이야. 그 다음에 환율 문제죠. 그 다음에 국제수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남아있는 큰 덩어리입니다. 무역이론은 근데 한국과 미국이 무역을 할 때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무역이론입니다. 여기는 나중에 봅니다만은 절대 생산비설, 비교 우위설, 그죠? 절대 우위론, 비교 우위론, 압도적으로 이게 오늘날 현대에서는 비교 우위론 가지고 판단합니다. 근데 절대 이론도, 절대 생산비설도 알아야 돼요. 환율 문제 뭡니까? 두 나라 사이에 우리가 미국과 한국 보면은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라는 게 세계 그 무역의 기준되는 화폐는 달러죠, 달러. 기축통화가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뭐 달러와 한국, 달러와 원화, 막 달러와 엔화 이거 막 비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각국이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문제점, 환율 문제입니다. 중요하고요. 여기 실질적으로는 우리 이제 실생활과 관련해서는 진짜 중요한 게 이거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부분이 강하고, 이거는 우리 일반적인 우리 소비자들이 이 가게가 실제 생활하면서 진짜 거의 아주 예민한 큰 영향을 받는 게 이거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도 아주 잘 나온다, 그죠? 좀 복잡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국제수준이고 뭐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미국과 한국이 각각 달러와 원화라는 각각이 상이한 어떤 그 화폐를 가지고 서로 교육을 해요. 물건을 팔기도 하고 사오기도 한다. 그러면은 한 해 동안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돈을 벌었는지
벌었는지 돈을 까먹었는지를 우리가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국제 수지죠. 벌었다면 흑자, 까먹었으면 적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거. 시험에 다 잘 나오죠. 먼저 이력 이놈인데. 자, 그게 383표 보시면은 절대 우위설이 있더라. 그 절대 우위설은 이거죠. 절대 우위설은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한국과 미국이 무엇을 수출하고 무엇을 수입할 것인가를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절대 생산비 가지고 판단하는 얘기죠. 그럼 절대 생산비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으로도 주로 수입하는 게 농산물이 많아요. 우리가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면 우리가 수입하고 우리가 미국에다가 뭐 자동차 이런 그 전자제품 이런 걸 많이 수출하죠.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인력이 풍부하다 보니까 내가 저번에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나라 한인 2세더라고요. 한국말을 굉장히 한인 2세인데 한인 3세인가 2세인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고 나이가 내 기억에 50대 초반인 그런데 알라스카인가 아니고 이게 좀 미국에서도 약간 위쪽 지방에 그게 농장을 가지고 있던데 와 농장 크기가 막 어마어마한데요. 근데 이 양반이 거기서 뭐 농장도 하고 그게 이제 자기 토지 안에 강도 있어. 강도 있고 해가지고 막 이 관광객도 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벌어들인 돈이 일주일에 그 사람은 자기 소득을 일주일로 표현하던데 일주일에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인가 그래 본다 하더라고. 어이구 진짜 뭐 형님 형님이죠 그죠 형님이야. 그 땅이 워낙 넓으니까 그리고 워낙 이 자연이 하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농작물이라든지 뭐 그런 게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많이 수입하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진행된다 그지. 주로 우리 미국 거라면은 굉장히 전자제품 같은 수출 많이 할 건데 실제로는 걔네들이 그런 걸 다 수입하고 역으로 그런 걸 반대로 그런 걸 많이 수출한다는 얘기야. 자, 그런 것들을 이면에 이런 게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봅시다. 한국, 미국, 쌀, 이거 쌀하고 옷 이렇게 할까? 옷. 두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해냅니다. 근데 각각에서 생산할 때 일정한 어떤 인력 같은 게 필요하겠죠. 인력입니다. 노동량이야. 노동량입니다. 노동량인데 한국 이 쌀을 생산하는데 한국은 한 사람이 필요해요. 1, 2, 3, 4 말고 4, 3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1, 2, 4, 3 이렇게. 요게 지금 필요한 노동자 숫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쌀을 한 가마리 생산하는데 한 사람 필요하고 옷은 4사람이나 필요하고 미국은 2사람 필요하고 3사람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는 그러면 이거죠. 쌀을 생산하는데 누가 생산하는 게 유리할까를 따진다는 얘기죠. 우리가 노동량 자체는 이게 일종의 생산비죠, 그죠? 노동 투입하는 만큼 생산비가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저 노동량을 써놓고 이러면 읽을 때는 생산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게 그럼 한국과 미국 중에서 누가 생산비는 적게 든 게 좋다, 그지? 누가 적게 들어? 한국. 뭐를 비교합니까? 1이라는 수치와 2라는 숫자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절대 생산비라 표현합니다. 절대 생산비가 싼 나라. 그래서 한국. 미국은 미국 그죠? 그래서 미국은 옷. 요렇게 결정하는 게 절대 생산비설 또는 절대 우위설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절대 우유설. 그런데 이제 이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죠?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 요즘 문제 읽어냅니다. 네, 수업 시간에도 말하지만은 이런 경우다 그죠? 요 수치를 바꾼다 그래서 바꿉니다. 어떻게 돼요? 쌀도 한국이 유리하고 옷도 한국이 유리하네. 왜요? 그치? 그럼 여러분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절대 생산비에 따르면은 결론이 없어요. 어떤 결론이냐? 한국은 미국과 굳이 교육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왜? 두 개 다 유리하니까. 이건 어떤 결론이냐? 미국과 한국은 그냥 서로 교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게 좋다. 이렇게. 근데 실제 이런 경우도 교육이 발생하는 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교육이 발생해요. 그거를 이거 설명 못해. 요거까지 알고 있어요. 시험에는 요거까지 물어봅니다. 왜 절대 생산 비설이 지금 폐기됐느냐? 폐기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느냐? 이런 거를 설명을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비교 우위론이 등장했습니다. 비교 우위론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요? 요거는 절대 생산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기회비용을 가집니다. 기회비용 그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기회비용이다 그죠? 그 유명한 기회비용이야. 자 일단 그 테이블 자체가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1, 2, 3, 4인데 이 자체가 노동량으로 주어졌어요. 노동량으로 주어지면은 기회비용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럼 기회비용 개념 우리가 다시 잠시 떠올립니다. 우리 경제를 첫날 때 했다 그죠? A, B 두 가지 우리가 선택지가 있습니다. A를 선택할 수도 있고 B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어. 근데 고민 끝에 A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포기죠 그죠? 요거의 가치를 뭐라 한다고? 요거를 우리가 이게 기회비용이죠 그죠? 즉 다르게 말하면은 A를 선택했기 때문에 B를 포기했다, B를 놓쳤다, B를 만약에 B에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포기했다 그죠? 이게 뭐라고? A를 선택한 기회비용이다 그지? 우리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지. 보겠습니다. 한국은 한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한다 그죠? 한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쌀을 만들 수도 있고 옷을 만들 수 있죠. 여기 A고 여기 B야. 쌀은 몇 가마니 만들 수 있습니까? 여기 지금 어떤 말인 거니까 쌀을 한 단위 만들기 위한 노동량이다 그죠? 옷을 한 단위. 그래서 한국은 한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쌀을 한 가마니 만들 수 있다 그죠? 옷을 만들려면은 세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만들다가 말겠지 그지? 얼마 정도? 3분의 1 그죠? 3분의 1 세 사람 있는데 세 사람이 있으면은 한 벌을 만들 건데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이것밖에 못 만들어. 3분의 1 만든다 만다겠지. 고민 끝에 이 사람을 가지고 요걸 할까 요걸 하고 고민하다가 뭐를 선택했다고? 얘를 선택했어요. 그럼 얘를 포기했네. 이게 뭐라고? 즉 달리 말하면은 한국에서는 한 사람을 이용해서 쌀을 한 가문이 생산한 결과 옷을 3분의 1 포기했다 그지? 요게 기회비용이야. 씁니다. 여기다가. 자, 미국 보겠습니다. 미국은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을 이용해서 똑같은 논리가 보면 쌀을 한 가문에 할 수 있죠. 그죠? 왜? 이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게 쌀을 한 단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자 숫자다. 그죠? 옷은 그러면은 옷은 4분의 2불 그죠? 원래 4사람 필요한데 2사람밖에 없으니까 2분의 1 만들다가 만다 그지? 근데 요걸 선택했어요. 그럼 결국 이걸 포기했다 그죠? 이게 뭐라고? 기회비용이죠. 요 기회비용을 가지고 판단한 거지. 어느 나라가 기회비용이 큽니까? 미국이 훨씬 크지 그지? 크죠? 그래서 한국은 기회비용이 싼, 즉 달리 말하면 비용이 싼 한국 네가 요거를 생산하라. 옷은 미국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고 봤더니
복잡하게 할 말을 이유가 없었다 그죠? 왜요? 이 안에 이미 3분의 1란 말은 3분의 1, 4분의 2는 4분의 1.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라 그래야 돼. 그죠? 분모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테이블이 요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요렇게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똑같은 테이블을 그립니다. 내가 한국, 미국, 쌀, 옷 1, 2, 3, 4 여기에 뭐 생산량입니다. 생산량. 이 말은 뭔가니까 한 사람의 노동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이라는 거죠. 생산량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풀어보세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노동자가 쌀을 만들면 한 개를 만들 수 있고, 옷을 만들면 3벌 만들 수 있네. 한 사람의 노동자가 옷을 만들 수 있고 쌀을 만들 수 있는데, 옷 만들면 이거, 쌀 만들면 이거, 옷 만들면 이거. 이걸 만들까 고민하다 이걸 만들었어요. 뭘 포기해서? 이걸 포기했다 그지? 그래서 옷 몇 벌이라고? 기계병은 옷 3벌이다 그죠? 미국이야 한 사람의 노동자가 쌀을 만들면 2개를 만들 수 있고, 옷을 만들면 4개를 만들 수 있네. 이걸 만들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걸 만들었어요. 뭘 포기했습니까? 얘를 포기했네 그지? 옷 몇 벌 포기했다고? 근데 두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쌀을 2개 생산하는 쌀을 쌀을 1개 생산하기 위해서 옷을 3벌 포기했다 그지? 그리고 항상 우리 기계병은 내가 생산한 것을 한 개를 만들면, 이건 2개를 만들기 위해서 4개를 포기하니까, 이거 달리 말하면 1개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 포기했습니까? 2개 포기했다 그지? 그래서 옷 몇 벌이라고? 기계병이 누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지 그죠? 그럼 뭐를 하라고? 누가 하라고? 쌀은 미국.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노동량으로 주어지면은 그냥 이렇게 3분의 1, 4분의 1. 생산량으로 주어지면은 거꾸로죠, 그죠? 이 3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3이라는 게 사실이 그지? 2라는 것은 사실 원래 2분의 4잖아, 그죠? 2분의 4 이렇게 하라 그지? 그래서 이게 그냥 노동량으로 주면은 3분의 1, 4분의 1. 생산량으로 주면은 1분의 3, 2분의 4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요. 일단 잠시 끊겠습니다.